네, 경제투시경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마침 사실은 약속을 잡아놨었는데 어제 또 어마어마한 그렇죠. 또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마침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윤지호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제가 대표님이라고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냥 아유. 평론가라고 부르라고 극구. 아니, 제가 과거에 뭐 증권사에서 부문대표를 했지만 네. 뭐 과거고 네. 지금은 뭐 글 쓰고 그렇게 이렇게 좋은 기자님들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이런 거를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평론가라는 직함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뭐 마감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네. 5천 찍었잖아요. 네. 이거 의미부여를 좀 나름 할만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저도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수 5초에 가겠나? 우리가 뭘로 가지? 근데 어쩌면 두 가지가 합쳐진 힘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냥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뭐 정부가 굉장히 주식시장을 중시했다는 거죠. 그 아예 그냥 거의 경제정책을 주식시장에 몰빵하는 느낌도 살짝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어쩌면 굉장히 현명하고 영리한 선택이었어요. 영리한 선택이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죠. 그게 선진국이 별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물 부분이 좋아지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정책의 선택은 뭐 어느 정당이 됐던 주식시장을 부양적으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그게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뭐 트럼프도 맨날 나와서 주식시장 좀 밀리니까 이번에 바로 그렇죠. 태세 전환하잖아요. 그렇죠. 하루마다 그냥 바로 바뀌었죠, 진짜. 왜냐하면 그날 덴마크에서 네. 연기금에서 국채를 조금이라도 팔았는데 이거 확산되는 순간 미국채는 급등해서 작살 나는 거죠.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금융시장을 정부가 중요성을 이해했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든지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돌리게끔 하려는 어떤 강한 유인이 보였거든요. 올해 데이터 중에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가끔 강연에서 보여드리는데 가장 놀라운 건 항상 돈이 좀 풀리면 서울 부동산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아십니까? 역전했어요. 그래요? 작년에 그 주식시장 상승률이 서울 부동산 가격을 요만큼이라도 앞섰습니다. 올해는 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 사건이 난 겁니다. 그러네. 진짜 역사적 사건이네, 그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예금에 있는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그것만 갖고는 올라갔는데 한계가 있죠. 이렇게 못 올라와요. 근데 우리가 천운이 있었던 거죠. 바로 전 세계가 어떤 한 산업에 모든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돈이냐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투자 금액이 AI 산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AI 산업은 결국 미래 성장성도 있지만 어쩌면 장래의 정치적 패권을 결정지을 힘의 근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부들도 밀어주고 있는 돈도 다 넣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산업의 가장 투자마가 될수록 가장 커진 산업. 과거에 광산이 개발되면 리바이스가 청바지 팔아 돈 벌고 그죠. 그렇지. 비슷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걸 투자하면 일단 필요한 게 뭐 HBM을 비롯한 온갖 반도체들이에요. 그러겠죠. 근데 전 세계에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딱 세 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메모리는 그렇고 뭐 파운더리는 TSMC 네. 있고 뭐 삼성전자 있고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저희 수급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어마어마한데 공급은 제한적이다 보니 이거는 가격이 천정부터 치솟는 게 그렇죠. 작년 9월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인터뷰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듣도 보도 못한 상승세입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가 여러 기기들, 우리 앞에 있는 노트북부터 이 모든 기기들이 한 5, 6년마다 교체 주기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고민이 생기는데 그것까지 맞물려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일단 팔리든 안 팔리든 이걸 사야 되는 사람들은 가수요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겠지. 일단 이게 없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땡겨 놔야겠지. 그겁니다. 지금 네. 작년에 연말에 이제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을 막 위로 올리고 이랬던 이유가 연말에 한국에 반도체를 사러 왔던 구매업자들, 큰 회사들이죠. 돌아가질 못했어요. 계약이 안 되니까. 못 샀으니까. 장기적으로 해달래야 돼. 못 줘.
이렇게 된 상황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약간 예를 들자면 기억나십니까? 우리 코로나 때 쓰지도 않는 마스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치, 샀어요. 그치. 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손실점제 기억나십니까? 그때 저도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 현상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딜레마는 올해 전반을 봤을 때 올해 가장 주식이 화려할 타임이 언제였냐면 1, 2월이었어요. 작년에 이러한 소위 엄청난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기업이익이 급증하는 사이클이 보이거든요. 문제는 올해부터 네. 실제로 그만큼 수요가 있냐에 대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어서 훨씬 비싸게 팔 텐데 삼성도 물건을 내면 비싸게 팔 텐데 그만큼 팔릴까? 그 고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이러한,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흔히 PER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유동성 같은 거예요. 그것이 작년 상반기부터 어느 정도 힘이 되어줬죠. 거기에 하반기에 기업이익의 증가세가 곱하기로 다가오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반문하는 거죠.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물어본다면 아니 뭐 주식시장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뉴턴도 못 맞췄어요. 뉴턴이 제일 많이 망한 케이스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한 거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여기서 공격적으로 당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강세장 내에서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올해는 굉장히 변동성이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영어로 우리 월가에서는 이럴 때를 범피 로드라고 표현합니다. 피. 울퉁불퉁한 울퉁불퉁네 이런 거 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울퉁불퉁하게 뭔가 시장이 약간 균열, 크랙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뭐 마냥 오늘처럼 막 급해지는 거. 특히 어떤 징후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 여의도에 있는, 저도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그 주가 자체를, 기업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근거처럼 쓸 때가 있어요. 기자님이시가 아실 거예요. 글을 쓸 때 이걸 쫓아가야 되니까 이 분위기를 근거처럼 쓰고 그렇지. 그런 걸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냐 물어보야 된다면 최근에 그런 징후가 조금 있습니다. 대표적이었던 게 사실 좋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그러하고요. 로봇이 그래요? 아니, 좋아 보이죠, 장기적으로는. 저는 현대차 그룹의 탁월한 선택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봅니다. 한번 물어보자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을 한국에서 만듭니까? 미국에서 만들죠. 그렇죠. 미국 회사예요. 한국에 사놓는 로봇들이 있죠. 그런 회사도 다 로봇 회사라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이 돈은 요만큼 버는데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고 막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로봇 회사 장르, 이거보다 어쩌면 현대차가 장기적으로 잘해갈 거니까 뭐 현대차는 오케이. 하지만 이러한 내러티브가 더 우세한 시장이 의외로 어떤 자그마한 변화에도 상당히 좀 흔들림이 나오는 때가 있다. 근데 그런 때가 도망갈 때가 아니라 뭐 제가 오늘 나와서 그래서 오늘 처음 기자님이랑 여기 인사를 드리는데 그래 당신 말하고 싶은 건 지금 다 쇼츠란 얘기야? 팔란 얘기야? 그냥 무너진다는 얘기야?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럴 때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흥분해서 사시지 말고. 장기적 관점이라는 거는 쌈짓돈 꺼내서 모아놨던 쌈짓돈 털지 말고 좀만씩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는 거.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이 선진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안 믿으시겠지만 선진국입니다. 그러게요. 우리만 몰래요, 우리만. 우리가 증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랑 어디 편의점을 한번 갔었는데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이거 왜 애들 이렇게 열심히 안 할까? 선진국이어서 그렇다 했어요. 그리고 어디 지방을 갔는데 정말 저녁에 갈 데가 없이 다 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옛날에는 닫기까지 선진국에서 닫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만큼 근로를 의욕이 강하지 않은 사회가 온 거예요. 그럼 뭘로 돈을 벌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녁까지 술도 먹고 놀고 노래방도 가고 아니면 막 돈 벌려고 새벽부터 나가고 이런 사람이 대다수. 지금도 뭐 50, 60대는 다 그러고 살지만 그냥 그냥 원래 그러고 살던 사람이니까 계속 그러고 살아야 돼요. 선진국 시민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20대, 10대, 30대도 선진국
30대는 약간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제 아들들도 있고 하지만 그게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근데 그러면 과거 미래를 보자는 거죠. 미국이 또 유럽도 이런 선진국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 네. 유럽은 퇴보했지만 미국은 또 치고 나갔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80년대부터 그냥 금융 자본주의로 간 겁니다. 아, 맞다. 금융 얘기를 유독 많이 했어, 미국에서. 저는 역사적 사건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1987년에 나왔던 월스트리트라는 영화를 매우 좋아해요. 아, 그거 전 솔직히 그때 딱 봐가지고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 보셨으면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뭐 저희 둘째가 이제 증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아마 둘째도 그런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 그런 영화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라는 게 결국 무엇이냐? 주주자본주의라는 게 나왔던 거야. 그때 이제 거의 그러니까. 주인공이 고든 개콘데 주총에서 막 떠들어요. 그렇죠. 어쩌면 주주행동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주주의 권익을 대보하면서 주가의 중요성을 그렇죠. 언급합니다. 극 중에서 나쁜 놈인데 그 대사를 듣고 있으면 나쁜 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월가에서 굉장히 멋진 살아남은 탐욕은 선이다. greed is good이라는 그 욕망이 선이라는 거. 우리가 그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트럼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야말로 저 말하는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하시겠지만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거를 전혀 꺼리낌이 없는 이제 정치까지 점령한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때 이후에 80년대 이후에 금융은 커지는데 미국의 실물은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큰 금융적 위기가 왔었죠. 아, 그게 이제 2008년 이런 거고. 그렇죠. 근데 그래도 계속 경제는 커져요. 그리고 끝없이 부채는 늘어나요. 제가 이게 우리 미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좀 있으면 일본의 다카이치가 선거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일본 하면 열심히 성실하게 저축해서 은행에 돈 넣고 그런 사회였어요. 옛날 얘기다 이제. 그렇죠. 근데 일본이 도저히 살아나질 않으니까 아베가 굉장히 친미론자였거든요. 아베를 가문을 보면 자기 외할아버지가 어쩌면 일본이 패망하는 과정에서 가장 종전 이후에 어떤 일본을 이끌었던 기시다. 그러니까 아베는 본 거죠. 아, 미국은 이길 수가 없구나. 미국처럼 가야겠다. 그게 아베노믹스예요. 돈 풀고 주식시장 부양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일본도 실물 경제는 정체되어 있었지만 금융이 계속 커진 거예요. 2012년부터 2014년, 2018년, 19년에 워렌 버핏까지 과감하게 일본 투자합니다. 드디어 상사 주식의 10%씩 갖고 있어요 지금. 일본의 주요 상사 주식의 10%는 버핏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흔히 버핏 지수라고 해서 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금융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크냐를 가늠하는 게 있는데 미국은 2.5배가 넘고요. 일본도 거의 이제 1.6배, 1.7배 가요. 우리는요? 이제 1배 가고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기는 그냥 그런데 주식만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제가 늘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는 이 경제 상황에서 이 주가 지수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늘 생각했어요. 그게 선진국되고 금융자본주의화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이거 반복적으로 해야 투표를 해서 이길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지금 미국 얘기하셨고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좋게 말해서 금융산업이 커지는 거지 사실은 그게 빚으로 굴러가는 맞습니다. 경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제학자들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매우 중요한 거야. 이번에도 왜 트럼프가 갑자기 뒤로 확 물러섰냐. 트럼프가 그린란드와 이슈가 생기자마자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튀어요. 그죠. 미국의 재정을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의 부채가 늘고 있냐.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자 지출이 빚 갚느라고. 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자를 낮춰야 되려면 트럼프의 숙명은 뭐냐.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리를 낮추고 싶은 거예요. 장기채 금리를. 그래서 아마도 여러 무리한 연준 의장도 공격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돈을 푼다고 하는데 일본이 명목 GDP 대비 부채 정부 부채가 237%예요 작년에. 네. 이번에 다카이치가 나와서 소위 그러한 감세 정책을 쓰면 250%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장기채 40년 장기채가 4%를 넘어갔었어요 어제.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 거예요 이제.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일본은 금리가 거의 제로였던 나라. 그렇죠. 근데 4%를 간 거죠. 그럼 일본의 서민들은 어떻겠어요? 일본은 집 살 때도 싸게 대출받아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었지만 어쩌면 살기는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대출 금리가 없으니까.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와 같으면 삶의 질은 굉장히 갈라지게 되죠. 팍팍해지겠네. 부자들은 부자가 더 될 거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나쁘다 안 봐요. 저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면 금융 자본주의로 가지 않으면 생산을 갖고서는 어떻게 커버가 안 되는 게 현재 자본주의 속성이에요. 이건 출발점이 이래요. 출발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드디어 선진국이 됐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물론 선진국이 돼서 그 말 자체만 들을 땐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썩 모두에게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죠? 이거에 어쩌면 제가 이제 나중에 책을 쓰려고 이제 경제사도 좀 오늘은 기자님 만나니까 좀 주식 얘기하다가 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얘기에 더 빠져들어갔고 근데 좀 이따 주식 얘기도 좀 할게요. 예. 하여튼 뭐 이게 큰 골격을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70년대 우리가 잘 역사를 복귀해 보시자고요. 여기서 70년대 미국은 망했던 거예요. 그때 거의 망했죠. 스태그플레이션 웃자고 저쩌고 하면서. 아니 원래 약속했던 게 전후에 미국의 강한 힘을 갖고 미국의 기축통화니까 너가 원하면 다 금으로 바꿔줄게 했던 그 근본이제가 완전 무너지면서 배째라죠. 그러니까 난 못 갚아준다. 뭐 말로는 뭐 오일로 해서 오일 팩으로 했다 하지만 그냥 종이 지폐의 시대가 온 거예요. 70년대. 그렇죠. 그게 맞아요. 인플레의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끝없이 잉여 유동성이 들어갑니다. 잘 보시면 이 유동성 그래프가 70년대 이후에 미친 듯이 계속 올라오고 지금까지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채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과거에 돌아가야 된다. 그건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왜 금융자본주의가 뭐냐 뭐 고상한 표현을 쓰지만 현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투자를 해야 소위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소득 외에 수입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너무 산으로 갔는데 이러한 흐름도 한국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근데 지금 제가 좀 걱정되는 건 그러한 소위 장기 상승세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냥 들고 가만히 있으면 돼 하는데 그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때 왜 위험한 생각이냐면 우리가 그 호수 위에서 백조가 막 떠 있으려고 그게 쳐야지 이게 포트폴리오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도 투자를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는 물론. 포트폴리오 유지하려면 내가 투자를 100을 하다가도 어떨 때는 투자를 주식을 70으로 하고 30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 어떤 이게 흔들리는 과정에서 버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주식시장에서 오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첫 인사를 드리는데 지금이 그럴 때로 봐요 저는. 지금은 오히려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갖고 가야지 이제 그 아까 버피 로드에서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쇼츠란 얘기냐 장이 무너진다. 그거는 전혀 다른 갑자기 얘기다. 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지나봐야 하는 붕괴라는 거는 이 유동성이 뭐가 망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그렇죠. 망하던가 기업이 망하던가 그런 징후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래 나는 그런 거 무너지기 전까지 들고 그게 그때 내 자산이 유지되고 있으려면 좀 과열됐다 싶을 때는 좀 현금 확보했다가 또 이런 시기를 봤을 때 지금은 공교롭게도 저희가 한 12월쯤에 여기로 왔으면 아마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소음 신경 쓰지 말고 주식 빨리 사세요. 지금은 상황은 좀 달라졌고요. 5천 한번 찍었다는 게 이제 상황 변화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겠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건 여전히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5천을 찍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아마 여기로 왔었으면 제가 막 반도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댓글 같은 것도 보고 그러면 뭐 저 사람은 뭐
세계의 변화를 모른다니 온갖 얘기가 났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경쟁력 가진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의외로 그러니까 반도체는 굳건하겠지만 반도체 못 샀던 사람들이 이제 급한 마음에 이거저거 막 건드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종목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분야 중에 뭐 ESS 같은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좋아지고 있지만 ESS 매출액의 숫자를 보고 있으면 과연 전기차 시장이 정체되어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까? 그러면 굉장히 상당히 막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종목 얘기하려면 제가 라이브란 얘기 되게 이렇게 말이 갑자기 딱 끊겨요. 라이브를 한다는 생각하니까 조심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선진국 시장의 특징을 또 하나 말씀드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주식 투자할 때는 그래 이번에는 한국 증시 좋아져 그러면 순환매라는 게 있었어요. 뭐 반도체 같으면 그렇죠. 반도체 밑에 있는 돌아가는 거죠. 소부장이 돌고 뭐 반도체가 떴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돈을 많이 버니까 내수가 좋아져서 내수 사고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이머징 시장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말이 안 되죠. 경제는 선진국인데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이머징 지수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한국의 외환 시장이 매우 후진적이기 때문이에요. 뭐가 후진적이냐면 제 생각에는 한국의 외환 시장은 규제가 너무 심해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 은행들은 해외 나가서 대출 영업도 못해요. 원화 대출이. 원화를 우리 스스로 국제 안 지키고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하여튼 이건 차후에 논의할 거지만 된통 당했어요. 워낙 된통 당했으니까. 우리가 IMF 때 트라우마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뭐 이건 제가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하튼 우리는 선진국 지수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올해 정도의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한 정부의 어떤 TF 같은 게 활발이 되고 그게 아마 외환 쪽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온 것 같고 내년 정도가 되면 관찰 대상국이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한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머징 지수일 때는 이런 거예요. 야 베트남 경제가 좀 좋아진다는데 베트남 주식 좀 사 하면 베트남을 샀던 거야. 우리나라에서 뭔 얘기인지 알겠다.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어요.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을 다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야, 내수출 글로벌 경기가 선진 경기 좋아져 내수출 사 그러면 그래? 그러면 브랜드 회자를 갖고 있는 코카콜라 살까? 뭐 미국의 백화점을 살까? 뭐 우주 산업을 사고 싶다. 그럼 미국의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는데 반도체를 살까? 그래. TSMC도 있지만 배만에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스를 사야 되는 거야. 조선을 하려고 그랬더니 전 세계 배 만드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중국을 배제하는 손. 한국에 조선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뉘앙스 보셨을 거예요. 이거저거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선별해서 사는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선진국이 된다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소수 종목만 끌고 가요. 그냥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오른 거지 내 주식이 오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약간 밸류에이션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을 감안하면 지금 한국 시장 코스피의 PER이 10%대 한 지금 현재는 10.8배, 9배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0배 전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딱 빼는 순간 딱 떨어지겠지. 13.8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건 반도체인 건 맞고요. 첫 번째 제안 드리는 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그래도 들고 있는 게 난데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를 노리는 전략은 작년에도 잘 안 됐고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아마도 한국 산업에서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만이 선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보자고요. 옛날에는 뭐 화장품이 되면 A부터 Z까지 웬만하면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냥 화장품이라는 그냥 묶음으로 엮여서. 네. 근데 지금은 얘는 중국 비중이 높아? X. LG 생활건강은 완전히 저거 돼버리고 APR 같은 회사가 이제 계속 좋은 거죠. 숫자도 계속 좋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라면 회사는 어땠죠?
저는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저는 불닭볶음면이 맛이 없거든요. 그걸 왜 먹나 하는 사람들도 네. 많아요. 왜? 난 맛도 없고 저는 오뚜기 진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네. 어떤 분이 내가 오뚜기 진라면 맛있다고 오뚜기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아하. 오뚜기 진라면이 맞죠? 오뚜기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글로벌하게 많이 이 브랜드의 해자를 그러니까 해자라는 건 그 버핏이 말했던 이코노미 모트인데 그런 가진 기업들만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진국이라는 우리가 화두를 던지는 순간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져야 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다, 진짜.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지수가 얼마 가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우리가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하시느냐 아니냐의 선택이 남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윈은 우리가 주식시장에 금융시장을 말할 때 경제학자 분들께서는 많은 경우 소위 우리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게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기존의 재무 이론도 주로 합리적 인간을 가정했어요. 근데 우리가 금융시장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찾게 되는 인물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여기서 보면 환경, 온도가 변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주식시장 결정지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게 하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선진국 증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발맞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전략적 선택 제한 변화가 있어야 적응할 수 있다. 그게 선택을 하신 분들이 좋아졌는데 최근에 이제 걱정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래 한국 증시가 올라간대. 그냥 뭐든 사면 돼. 이런 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할 수 있죠. 그런 시대는 아니 애전하게 지나간. 다윈이 말했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똑똑한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환경에 적응한 사람들만 살아남는다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누군들 삼성전자를 안 갖고 싶겠냐고. 삼성전자는 비싸잖아. 그러니까 대충 좀 내가 살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좀 만만하게 그래도 남들 다 주식으로 돈 번대는데 나도 뭐 좀 뭐 이러면서 딴 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약간 다시 너무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저 사람은 너무 좀 있는 사람 얘기만 한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 시장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많이 갔었잖아요, 미국 시장을. 엔비디아를 샀었다면, 테슬라를 샀었다면 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있어요. 이제 증권가 나왔으니까. 옛날에는 시장이 좋아지면 그냥 증권주가 다 같이 움직였어요. 왜? 거래 대금이 늘면 그렇죠, 수수료 그렇죠. 수입이 드니까. 별 차이가 없었어요. 대형사나 소형사나. 근데 지금은 이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제가 처음 입사한 회사가 하나그룹의 하나증권이었는데 재벌 순위대로 좋은 회사인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은행 계열 증권사 죄송하지만 그때는 이거 왜가 했었어요. 뭐 좋은 회사가 뭐 대우, 뭐 LG, 뭐 햄반 그때는 그런 시대였죠. 그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대체로 없어졌죠.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 계열 증권사가 여러 가지 더 유리하고 그게 아니면 결국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퇴진연금 시장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좋아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증권 회사도 굉장히 다른 기업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이 중소형 증권사와 대형 증권사 맥곡과는 자본도 다르지만 완전히 비즈니스도 달라졌다. 근데 이제는 이 상위에 있던 증권회사가 이런 시대가 오면 아마도 은행을 따라잡을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5천 시대가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네. 그렇죠? 진짜. 저에게 앞으로 10년 보면 얼마 갈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못 가는 법이 있어요. 가겠죠. 당연히 가겠죠. 당연히 가겠죠. 인플레 계속 돈은 풀리니까 돈 풀린 만큼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러겠지. 근데 그 중간중간에 왜 돈을 다 같이 못 버냐? 중간중간에 망하는 사람들이 글로벌 한 번씩 금융위기가 올 거예요. 그러겠죠.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강세장 내에서도 변동성 구간에서 많은 경우에 그러겠죠. 실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가늠하면서 가시면 뭐 저에게 한국이 시장이 더 기회가 있냐 물어본다면 그러한 선택을 하신 분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냥
분위기를 휩쓸려서 그냥 초심자의 행운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 지금 걱정되는 분들이 주식을 오래 안 했는데 갑자기 돈을 벌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게 초심자의 행운이거든요. 시장에 돈을 벌었을 때는 시장의 운이 한 70%가 넘는 거예요. 그것만 잊지 않으셔도 오늘 강 기자님과의 저와 했던 얘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지금 혹시 돈을 벌었다면 그거는 재수련을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고 지금부터는 좀 전략이란 걸 세워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5천을 딱 아침에 찍고는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편집회의를 들어갔더니만은 언론사 부장들도 주식 어떻게 사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요? 태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당장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지금이라도 좀 주식이라는 걸 한번 사봐야 되니라는 질문부터 딱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가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바로 반론이 나와요. 저런 놈들이 저런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근데 빠져야 된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은 해야 됩니다. 자산이 있으면 일정 부분은 반드시 해야 돼요. 발을 안 담궈 놓으면 관심도 안 가고요. 근데 하되 과거처럼 그냥 우리 이번에 시장이 좋아진대, 정책이 좋대 이런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기업에 대한 기업 자체를 바라보는 그건 정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에 빛이 있다 치자고요. 불빛이 이렇게 비추면 끝에 주가라는 게 있어요. 주가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왔다 갔다 해요. 그 전 단계에 뭐가 있냐면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은 문제가 뭐냐면 장부상 이익이에요. 맞아요. 버핏도 강조했지만 결국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거는 이익이 아니라 현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현금이 뭐냐면 재고 같은 걸로 돌릴 수도 있고 외상으로 돌릴 수도 있고 기업이 얼마나 현금을 갖고 있냐를 보고 싶었던 거고, 버핏이 주목했던 거는 그러한 현금을 확보하려면 소위 해자라고 해서 그 성주에 호수 같은 거 파는 거 있잖아요. 그 이코노믹 모트라는 경제적 해자가 있어서 마진을 확실히 버는 회사들만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을 만들 수 있어서. 그게 뭐였냐면 코스트콜 얘기했었고, 남들보다 훨씬 싸게 팔 원가를 가져오니까. 애플이 있었잖아요. 애플은 기능에 상관없이 나오면 다 바꾸잖아요. 브랜드 경쟁력이 있었고, 코카콜라 다 펩시보다 코카콜라 좋아하잖아요. 맛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눈 감아두면은 헷갈린다. 그러한 소위 가격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현금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익이 중요한데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소위 그 기업의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물려도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서 물리는 게 제일 난 겁니다. 그게 전제돼야 되는데, 그럼 어느 기업들이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요? 현금을 만드는 회사여야 돼요, 일단. 한국에서 뒤져보시면 아주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와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증권 업계를 94년 들어와서 재작년에 관뒀으니까 12월에 나와서 증권회사 있을 때도 리서치 있으니까 대중 강연도 하고 했지만 정말 제가 대중과 직접 마주친 거는 작년이었는데 제일 놀랬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정말 주가만 보고서 투자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이익이 있고 그 전에 캐시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 전에 경쟁력이라는 게 있는데 끝에 것만 보고는, 그러니까 제일 놀라운 거는 그 트레이딩이라는 명목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죠. 풀업도 하는 사람, 증권사도 있고 매일매일 차트 보면서 여기 샀다 여기다 팔았다 여기 샀다. 근데 우리가 많은 그루들, 소위 투자계의 현인들이 했던 말 중에 핵심이 뭐냐, 일시적 고점과 일시적 저점은 맞출 수 없다는 거야. 반문하시겠네요. 근데 왜 당신은 지금 현금을 만들려고요? 전체적으로 뭔가 센티가 강할 때는 현금도 투자라는 말을 좀 드리는 거고,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건 결국 그러한 주가만 바라보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많은 기업을 다 사고 팔 수 있다고 착각들 하세요. 우리가 기껏해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정말 좀 재무제표도 좀 잘 보고 바버릇했고 했던 사람이면 15개? 20개? 보통 사람이면 4-5개도 못할 거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봐야 되는 거니까. 계속 보죠. 어. 저도 지금 이제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하는데 제가 한 20개 종목 정도 꽤 많은 거죠. 그걸 나름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그 내에서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를 하는 편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은 거기서 한두 종목이 추가되면 한두 종목 빼요. 내가 캐파 이상이다 이거는. 내가 안 되니까. 그리고 혼자 못 하겠어 가지고 같이 약간 뭐 강의 같은 걸 만든 이유가 같이 공부할 사람들이 필요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근데 놀라운 건 뭐해서 제가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드리고 싶은 조언이 뭐냐면 그냥 아침에 증권 방송 켜놓고서 야, 오늘은 어디 테마가 움직이는데 뭐가 큰일 날 행동이에요. 그것만 안 하셔도 그러니까 나한테도 기회가 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거죠.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올해 이건 얘기니까 많이들 하는 얘기니까 하이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BTS가 지금 복귀 날짜가 지금은 뭐. 그러면 하이브 갖고 엄청 조사를 하겠죠. 네. 올해 공연이 70개하고 내년에 9개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막 온갖 알아보니까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연장 규모가 스타디움급이 몇 개인지 그런 것도 다 알아보겠죠. 그러겠네요. 그 정도면 되게 많이 알아보는 것 같은데. 자료에도 다 나와요. 애널리스트 자료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냥 애널리스트가 오늘 목표가 얼마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스타디움이 몇 개 정도 하고 이게 단가가 지금 얼마야?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래? 많은 도시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 많은 도시들이 그러한 블랙핑크라던가 이런 그룹들을 자기 도시에 유치하고 싶어요. 경제 효과 때문에. 그죠? 그러면 그러한 여러 조건들이 좋게 협상이 되겠죠. 아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숫자가 얼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버려도 돼야 주가가 흔들릴 때 버틸 수가 있어요. 그걸 따져봐야지. 그럼 반면에 이번에 어제 어떤 쇼크가 있었냐면 그저께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사실 바이오 회사들은 어쩌면 우리가 그 자기네 갖고 있는 어떤 계약에 대해서 쉽게 말하려니까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회사가 머크란 데가 이걸 갖다가 이제 로얄티를 주는 거였는데 이게 우리는 알려진 바로는 5%는 될 거야. 네.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한 1조를 벌 거다. 그러면 얘네가 시총 대비 했더니 PER이 20배밖에 안 되네. 싸네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가 11월에 머크 계약서를 봤더니 2%였던 거예요. 아니? 뭐야? 그래서 박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굉장히 요새 시장에서 이게 화두가 됐는데 도대체 이게 11월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보고 투자했냐. 시장의 어떤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시장이 지금 뭐냐면 분위기, 주가를 보고서 근거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둔감해지는 상황은 전 그거 보면서 되게 불안하게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그걸 또 봐서하는 법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간에 뭐 예를 들어 아침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인텔이 실적이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도체 기업 실적 악화, 반도체 다 팔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죠. 저처럼 삼성전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텔이 결국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파운드리 회사가 뭐가 있죠? TSMC가 있고 삼성전자도 하잖아요. 전자에는 좋은 뉴스네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텔이라는 주가를 보면 그러니까 에비타라는 밸류를 보면 TSMC보다 너무 비쌌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를 미리 내가 많은 정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당황하지 않겠지만 그러겠네요. 그냥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이런 거를 그러면 내가 회계도 배운 적 없고 뭐 당신처럼 증권에 다닌 적도 없는데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의존하겠다는 거야. 누군가 선생님이 이걸 찍어주면 하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ETF를 사시거나 펀드에 돈을 주셔야 돼요. 그지. 이거는 제가 정말 답답해하는 부분이에요. 할 거면은 공부할 생각하고 해라. 공부도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교보서 본거가 제 집이 가까워서 자주 가면 제일 많은 책이 뭐냐면 뭐 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 원리, 뭐 주식 투자 지표, 경제 지표 이것만 알면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그게 있으니까. 회계라는 게 보세요. 내가 저번에 한번 어디 강의 갔는데 아이가 이제 회계사라는 거예요. 회계사 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왜 자기는 기업분 자기가 하는 분석과 윤센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다르냐. 그래서 내가 회계사님은
주로 하는 게 과거 데이터를 잘 기재한 걸 분석하는 일을 하는 거고 투자가는 미래에 만들어진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그거를 얼마 정도 할인해서 끌어오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숫자를 보고서 미래를 보려고 하는 거고 회사님은 과거의 숫자를 잘 정리하는 거다. 그러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회계 지식이 모든 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회계도 세강원을 읽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개념적인 거를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봐야 이게 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정신 좀 차리면서 하고 공부 좀 하면서 하자고 얘기하는 와중에 지금 삼성전자가 최고치를 경신해서 지금 15만 5,600원을 이미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시장은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전자는 근거가 있죠. 전자는 그렇지. 전자는 그렇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인텔 사태가 가져오는 거는 만약 파운드를 이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결국 메모리 외에 파운드리 쪽에서도 매우 경쟁력이 크구나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지수 자체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건 좋아지는 게 확실한 건 반도체예요. 그렇죠. 그건 뭐 누가 봐도 확실하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 소외감을 계속 느낄 확률이 높고 또 밀렸을 때도 나머지 갖고는 버팀목이 좀 약한 편이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시장에서는 딱 하나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인텔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쩌면 오늘 시장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아닐까. 그러겠네. 그렇게 하겠네. 자, 삼성전자 얘기는 오늘 얘기까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됐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얘기는 좀 조심하긴 하시지만은 그 로봇 얘기하면서 현대차 얘기는 잠깐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보스턴 다이너믹스는 사실은 제가 그 영상이 재밌어가지고 현대차에 전화를 했어요. 그 로봇 만든 사람하고 인터뷰 좀 하고 싶습니다. 그분 미국에 계신 건 알고 전화하신 거죠? 그러더라고.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정말 탁월한 스택을 했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대차는 아직까지 순환 출자 구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얼마 정도 가치에 상장됐냐에 따라서 어쩌면 현대차의 수익 거버넌스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 그러면 끝없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거죠. 그 과정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차도 있지만 현대글로비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 로봇은 당연히 미국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좋죠. 한국에서 여러 로봇 회사들이 최근에 같이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 로봇 주식을 볼 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 이제 어떤 특징이 또 있는 거냐면 한국에 보시면 그 로봇 ETF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렵잖아요. 종목을 선택하기.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봐 진짜. 로봇 하면 로봇 ETF를 사는 거예요. 로봇 ETF면 막 온갖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겠지. 거기 LG전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도 막 한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또 반대로 거기 내부에 그 편입된 종목 중에서 주식을 사는 것도 방법이죠. 개별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뭐가 뭔지 모르겠으면 뭐 있나 그걸 얘가 대표주구나 왜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구나. 근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투자가 약간 그 내러티브성을 가는 거고 그나마 한국에서 물어보셨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봇 관련된 핵심 주식이 뭐냐? 지금도 현대차일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여기서 뭐 삼성전자만큼 현대차를 강조 안 드리는 건 삼성전자는 실제 지금 영업이익의 숫자가 꽂히고 있고요. 현대차는 그게 숫자가 꽂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로봇이 아니라도 현대차는 근데 돈 잘 벌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로 한다면 현재 주가 중간이 싼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모다란이라는 분께서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을 썼어요. 내러티브 앤 넘버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 숫자가 나오는 기업의 내러티브가 곱해질 때 주가가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게 최근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게 부합되는데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가의 어떤 온도를 측정할 때는 소위 넘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뭐 제가 이거는 뭐 개인적 편향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봐요. 숫자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려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현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냐. 그랬더니 바로 저한테 질문이 맨날 삼성전자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 팔란 얘기냐. 삼성전자 놔두란 얘기는 아니라 양분 주변을 좀 네, 그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오늘 썸네일 제목을 한다면 뭐 전 그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들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썸네일 제목 달 때 좀 방금 얘기 좀 따라줘 봐. 현금 확보는 주변부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핵심 주식은 나중에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좋다. 썸네일 걱정까지 해주시고. 역시 무섭더라고요. 뭘 좀 아신다. 무서워서. 나도. 자, 지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증시 주가가 이제 부동산보다 더 많이 올랐던데 굉장히 그 의미 부여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사실은 부동산도 살금살금 오르는 게 좀 무섭다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부동산이 진짜 무서운 게 한번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주가보다 더 무섭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돈이 그 돈인데 주가한테는 결국 주식 시장에 들어갈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그냥 저를 오래 아시던 분들은 왜냐면 주식 증권 시장에 있다 보면 주식 투자에 제한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부동산도 투자니까 나름.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요지는 확실히 부동산 쪽에서는 돈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특정해서는 안 돼요. 가끔 제가 일본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인데 가까워서 일본은 가면 과거에 전국 시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 도쿄, 오사카 보면 지겨우니까 여러 도시를 가잖아요. 그 도시마다 나름 어느 정도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내수도 훨씬 큰 나라고. 저는 한국의 꽤 큰 도시마저도 가보면 놀래요. 너무 똑같아서? 다 폐허화돼서. 옛날에 어떤 지방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부유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죠. 극장집 아들도 있고. 양조장집 아들 그런 거 있죠.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거 부모님들 재산을 물려받으면 팔아서 서울에 부동산을 사는 거죠. 대체로 성공한 투자였을 것 같은데. 가장 잘하신 분들이고 지방에서 가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다 망한 거죠. 이게 제가 표현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게 큰 흐름을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한 흐름은 멈추지 않을 거고 서울의 규모가 커질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해서 서울의 부동산만 갖고 부동산 전체를 보시면 안 되는데 그마저도 서울마저도 너무 비싸져서 주식과 다르게 우리는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위 보유자의 주체가 나이가 들고 있어요. 그죠. 나이가 맞아요. 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져요. 그죠. 부동산은 갈수록 유동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치.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치. 그리고 선진국 시민들이 해요. 굳이 내가 집 살려고 고생하게? 나는 지금 여행 갈 거야. 맛있는 거 먹을 거야.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선진국 국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작은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 한 채를 장만해서 내가 가족을 부양할 거야. 이거 하기 쉽지 않고 나는 그냥 가족을 만들고 싶지도 않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중진국 시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인, 전 부동산을 선호하지만 굉장히 입지가 되는 것 외에는 정말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그러면 사실 이것도 주식시장 비슷해지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돈을 벌고 핵심적인 그런 기업들만 좋아지는 거고. 부동산도 되는 데만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주식이 훨씬 더 거대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미국도 보면 부동산과 주식이 같이 연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무조건 부동산이 안 된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막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특히 현 정부는 확실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정부에 맞설 필요가 있나요? 투자자의 시각에서. 그런 시각에서 저는 주식시장에도 매우 우호적 요인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빨리 달려온 거죠. 그러네요. 보니까 이게 제가 오늘 윤지호 평론가하고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처음에 좀 저는
앞에 얘기가 너무너무 흥미로웠는데 혹시 그냥 오늘 뭐 장세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 전망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렇게 오늘 당장 써먹을 얘기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좀 실망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으나 큰일 났네. 저는 이게 굉장히 진짜로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고 저는 완전 몰입의 순간이었거든요. 실망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제 돌리려면 그럼 몇 가지 얘기하죠.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와. 첫째,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은 장기 성장, 상승장에 들어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장기 상승장 내에서 변동성 장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근접해 가고 있다. 제 생각에는 구정 전후로 그러한 변동성 장세가 본격화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럼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현금도 투자를 하는 거죠. 현금을 20에 30% 정도 확보하시고 보유 종목의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이익에 기반해야 되기 때문에 삼전 같은 확실한 그런 실적이 나오는 종목 외에는 좀 현금을 확보해서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대비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또 이렇게 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릴 때는 또 진짜 당장 써먹을 수 있게 말씀을 또 해주시네. 진짜 뭐 그래도 토론을 해봅시다. 그러면 토론되지. 그 다음에 팁을 주세요. 그랬더니 팁을 주시고 뭐 그냥 누르면 나오는. 아니 올해가 보니 중진급 시민과 그 선진국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저는 윤조 평론가하고 처음 만났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즐겁고 또한 유익하고 또 살림살이에 보탬 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반가웠는데 저는 너무 좋아서 좀 자주 좀 뵙고 그러고 싶은데 또 자주 뵐 수 있죠. 다음에 연락 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